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저의 사정이 아니라, 저의 사정이 아니라, 스튜디오의 사정으로, 예, 한 3분 30초 정도, 예, 늦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뭐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죠? 안 들리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네. 유님께서 그 사이에, 오영준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해 주셨고요. 예, 제 이름과 PD님, 예, 김준혁 PD님, 최희선 PD님 이름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인사해 주셨고, 윤희님께서도 인사해 주시고, 세런님, 산너머님께서도, 네,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산너머님께서는 월요일 10시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서 또 응원을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8월 19일이죠. 네, 티니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날씨가 이제 조금 서늘해질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덥다고 했던 시기가 그래도 살짝 꺾였죠.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거죠.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계속 습하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이제 태풍 때문에 왜 자꾸 일본으로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으로 지나가는, 네.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일본으로 지나가겠죠. 일본으로 지나가는 태풍 때문에 자꾸 태평양 쪽에 있는 습기를 지금 밀어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서 요즘 습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지 지금 제 머리가 원래 이게 진짜 이렇게 반곱슬이거든요, 원래. 예, 근데 습기가 많으면 곱슬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포츠 머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짧게 자르면은 되게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정말 곱슬머리가 싫었는데 지금은 뭐 나이가 들고 머리가 기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고민은 제가 점점 흰머리가 늘고 있어서 흰머리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뭐 반백발이 되면은 좀 젊은 나이에 반백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냥 염색 안 하고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동마르 김은님께서 인사해 주셨고, 헤이헤이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은방울꽃 님께서는 저장 강박증 저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시작하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다행히. 저것도 중요하죠. 원래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현실 세계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에서 집중할 거리가 따로 있으면은 넘어오죠. 예,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했던 그 강박 증상들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저장 강박뿐만 아니라 다른 강박들도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다른 게 생기면서 좋아지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미영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임은경님께서는 제 머리를 보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겠죠?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예. 은방울꽃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오영두님께서는 저도 반곱슬이라 습기 많고 바람 부는 날은 정말 싫어요. 라고 하셨죠. 이 반곱슬이 약간 진짜 습기가 많아져 버리면 약간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팅이님께서는 두상이 좋아서 염색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염색 안 하는 거랑 두상이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상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건 칭찬이죠, 무조건. 네. 저희 할머니가 백발이셨어요. 제가 비욘디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백발이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백발을 약간 동경하죠, 제가. 근데 제가 백발이 돼 있을 걸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격세지감이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는 하네요. 네. 이문경님께서는 제 농담에 웃음 표시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윤희님께서는 곱슬머리 부럽다고 하셨네요. 자,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꽤 관심 있으실 수도 있고, 여기에 가족분들, 특히 이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경우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점점 보관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이런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혹시 죄송한데 물 하나만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물을 챙긴다는 깜빡. 네. 아니요. 그냥 미진한 것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피디님하고 얘기 나누는 거를 이렇게. 미영님께서는 가져오는 것 말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저장 강박증에 포함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장 강박증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은 쓰레기를 가져오죠. 이게 일정 부분에 인지 왜곡이 좀 동반되거든요. 쓰레기를 가져오는 순간부터는. 좀 이따 말씀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잘 버리지 못하는 것도 저장 강박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장 강박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장 강박이라고 할 때 오늘도 한자 시간을 가볍게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입니다. 네. 강박이라는 한자를 제가 가져온 저게 강할 강자에 저게 막 이렇게 집착하다 할 때 박자거든요. 예. 근데 저 강박의 박자가 정말 그 강박 증상을 청결 강박을 아는 사람이 지은 한자처럼 흰 백자 옆에 이렇게 천천히 간다 할 때 이 갈자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깨끗한 걸 갈망한다는 의미 같은 게 있잖아요. 저 흰 백자에 쫓아가는 갈자 같은 그 한자가, 그래서 저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야, 한자 진짜 신기하다면서 강박의 박자가 청결 강박의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튼 그렇고요. 영어로는 이제 compulsive holding이라는 hol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hold가 저장하다, 비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 강박증을 홀더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막 저장 강박이 심하신 분들은 홀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한 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회가 이동이 많죠. 네. 이것저것 이사도 많이 가야 되고 지역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마당에 있는 집에 사는 스타일이 아니죠. 아파트에 사니까 저장을 하더라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캐나다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일단 땅이 넓으니까 집도 넓고, 그 중에서 이제 도시에 살지 않고 약간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대를 이어서 그 집에 계속 살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저장 강박을 하기에 아주 수월한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온 다음에 그걸 또 모아놓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뭔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은 많으니까 일단은 저 구석탱이부터 밀어 넣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점점 영역이 침범에 들어옵니다. 집 안으로. 그러면 이제 집 안까지도 이제 물건이 가득 차버리는 문제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만 하더라도 저 홀더 신드롬이 생각보다 사회 문제고요. 실제로 심한 저장 강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죠. 청소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냥 다 치워버립니다. 네. 이게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또 쥐라든지 이제 약간 벌레 문제,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그냥 지자체에서 강제로 그냥 수거해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또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나의 보물을 다 가져갔다는 식으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저런 홀더 신드롬과 관련된 전문적인 방송 채널도, 방송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니까요. 마치 금쪽 같은 내 새끼처럼 홀더 신드롬 있는 사람들이 사례별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붙고 청소업체 붙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좀 더 볼까요? 여러분들 채팅 좀 본다면, 헤이헤이님께서는 신혜란님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 버리기 전에 조금 소중하다 싶으면 사진 촬영해놓고 버리더라고요. 저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요. 근데 저 사진 촬영해놓는다는 게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홀더 신드롬 중에서는 물건만 있지 않습니다. 그 컴퓨터 파일도 있어요. 컴퓨터 파일도 나 이제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의미 없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쌓여나가는 거죠.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혜인이 말하시는 내용 중에서 버려야 할 건 나의 잘못된 습관, 게으름, 쓸데없는 자존심, 유혹이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약간 힙합 느낌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네요. 이게 약간 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버리는 습관 중에 중요하지만 예, 내 물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 저도 이제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핸드백 안이 왜 지저분했는지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A님께서는 그러면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거 극혐해서 제 가방에 버리다 보니 가방이 쓰레기통이 되었는데 일회용 봉투 하나씩 들고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가방 열면 쓰레기가 딱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회용 봉투 해가지고 쓰레기통 나왔을 때 버리시거나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거나 다 그렇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윤희님께서는 집에 둘 곳이 없어서 보관소에 돈 내고 보관소에 넣어두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컨테이너 이렇게 빌려가지고는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는 정말 유명한 현대 미술가 한 분이 예, 그 타임캡슐 형태로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계셨죠. 또 미영리님께서는 저도 어렸을 때 물건이나 편지 받은 것들 네, 다 읽지는 않음. 네, 다 편지 받은 걸 왜 다 읽지 않으세요? 편지 받은 것들을 잘 버리지 않는데 이것도 저장 강박의 일종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좀 이따가 제가 저장 강박증과 이제 이 뭐랄까요 수집병이라고 수집광이라고 그러죠. 내가 무언가를 깔끔하게 모아놓는 성격 뭐 우표 수집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도 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시 내용을 좀 볼까요?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더 신드롬은 결국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쓰레기를 가져오는 강박이라기보다는 내 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 거 중에 쓰레기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물건인데도 나중에 어딘가에 사용될지도 몰라. 그 나는 이게 추억이 담긴 물건이야. 나한테는 이게 보물이야. 이런 식으로 버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데 나한테는 이게 소중한 거예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저장 강박증은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보면은 뭐 나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구나 어느 정도의 저장 강박은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죠. 추억거리들. 예. 정말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그 장난감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투지폰 쓸 때 핸드폰 뭐라 그러나 거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누가 또 막 십자수 같은 거 해가지고 선물해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것도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진 대표적이죠. 아까 편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소한 편지들, 누가 적은 손글씨들. 맨 처음에는 손글씨니까 너무 귀해서 버리자니 죄송하고 해서 보관해 두다 보면은 그게 점점 쌓이죠. 책도 대표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쓰던 교과서, 참고서 이런 거 못 버리시는 분들 있죠. 예. 저도 수학의 정석을 못 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부모님이 다 버리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옛날 핸드폰. 예. 옛날 핸드폰 뭐 예를 들어서 기기 변환하면서 이제 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혹시 옛날에 그 남겨놨던 문자들이나 사진들 이런 것 때문에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예. 저만 하더라도 핸드폰 못 버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게 그 휴대폰이 정치인분들이나 기업가분들이나 가끔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는 압수수색 당해서 문제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저 쓸데없는 저장 강박이 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놔둬서 문제가 생기는, 물론 그분 뭐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못 버리는, 저만 하더라도 아마 500기가인가? 500기가인가? 뭐 무슨 하나 저장 그 외장 하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옛날부터 잡동사니 파일들이 쫙 깔려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고 뭐 몇 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파일 의미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혹은 그래도 나의 추억인데, 약간 이런 마음에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장 강박과 수집광은 좀 다릅니다. 저장 강박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물건들을 어느 정도 가치에 있는 물건이냐, 내가 보관해 놓는 물건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보관해서 정리해서 보관하느냐,
이거의 차이가 좀 있죠. 즉 저장 강박은 남이 봤을 때 가치 없는 물건이 나한테만 가치 있어요. 근데 나한테 가치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처박아놓고 안 본 지도 오래됐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의 상상 속의 가치죠. 내 머리 안에서 그 언젠가 쓰일지도 몰라라는 그냥 뇌피셜적인 가치의 물건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죠. 하지만 수직광은 좀 다릅니다. 수직광은 그 누군가가 봤을 때 물론 모두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혹은 일부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매니아층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물건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저장 강박이 아니라 수직광에 가깝죠. 그리고 저장 강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석탱이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다 보면은 점점 삶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다고요. 그 물건들이. 근데 수직광은 그렇지 않죠. 깔끔하게 정리해 놓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걸로 쫙 보여주잖아요. 우표나 그림이나 LP나 골동품이나 혹은 요즘은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실제로 뭐 해외 직구까지 하든지 혹은 외국 나가서 사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피규어 그냥 아무 데나 막 놔두나요? 처박아 놓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장까지 맞춰가지고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저장 강박이 아니죠. 그리고 수직광이라고 표현하면 저게 광자가 뭐 미치광자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나는 나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내가 수집한 물건들을 좀 더 가치 있게 잘 보관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저장 강박과는 다른 영역이 되어 버릴 겁니다. 오히려 수직광은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병적인 저장 강박은 이게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저장하는 물건도 다양해요. 뭐 옷을 못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미 나한테는 안 맞아요. 근데 이거 버리자니 아까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옛날에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브랜드였어.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몰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은 괜히 보관해 놓고 싶죠. 나 잠깐 부끄럽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남자들이 이렇게 약간 딱 붙는 옷이 유행을 했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약간 청바지도 진짜 쫙 붙는 청바지 같은 것들이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거든요. 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최근 한 1, 2년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그때 당시의 추억이죠. 근데 이제 이제는 정말 쓸모없다 하고 버린 거거든요. 뭐 공간 넣기도 하고요. 뭐 근데 이제 모으는 물건들도 뭐 이런 옷 같은 거는 그래 옛날의 추억. 근데 이제 쓰레기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음식물을 보관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귀지라 그러죠. 귀지나 이제 코딱지, 이 배설물 같은 것들도 버리지 못해서 보관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쓰고 난 면봉. 이런 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죠. 동마를 김무님께서는 비욘디님이랑 광민쌤도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강박 있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95%는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하지를 못하죠. 강박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불안장애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저장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가 쓰일지 모르니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놓겠다. 나중을 위해서 내가 대비해 놓겠다라는 그 불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상 버렸다가 나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약간의 그 강박 저도 있습니다. 물론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어찌됐건 병적인 저장 강박 경우에는 저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이나 배설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근데 그것마저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 혹시 나중에 나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잖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 못 하죠. 이 수준이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인지 왜곡이 동반됩니다. 본인 머리 안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건 나의 인지 왜곡이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버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이나 추억이나 사진이나 뭐 작은 액세서리 옛날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 그래 뭐 추억이니까 너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한 발짝 물러나서 약간 이해라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먹다 남은 음식, 배설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못 버려서 보관하는 걸 넘어서서 밖에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어느 순간 남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나는 버리지 못하고 나한테는 필요한 물건이라고 인지가 돼버렸어요. 인지 왜곡이죠. 나한테는 인지 왜곡이 생겨요. 이거 망상이에요, 일종의. 근데 밖에 나갔더니 내가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천지빛깔이야. 그리고 남들이 심지어 이런 걸 버려. 와, 요즘 세상 너무 낭비가 심하네. 그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남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르신들 중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못 버리던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그 부대찌개라는 게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끓여가지고는 거기다가 양념해가지고 먹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같아서는 그 옛날의 부대찌개는 그냥 쓰레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귀한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집에 애들이 많으니까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옷을 다 물려 입었죠. 구멍 나면은 기워가지고 입죠.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귀했던 시절이죠.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사고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쓸만한 물건들이야 라는 판단이 남아있는 거고, 근데 사회는 바뀌어버렸죠. 우리는 이제 그때 197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할 물건들은 빨리빨리 소비하고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물건들을 버리고 또 새로 사죠. 근데 그를 과거의 시선에서 1960년대, 70년대의 시선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버려? 다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놔둘 데가 없으니까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게는 이게 어디 나가서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팔리는 물건이 아니죠. 1950년대, 60년대에 어디 나가서 팔면은 팔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4년도에 팔리겠어요? 남들이 버린 건데? 오히려 버리려고 하면 돈 내고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근데 그런 물건들을 과거의 시선으로 가져오시는 거죠.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게 확고하세요. 요즘 세상에 젊은 것들은 물건을 이렇게 낭비해. 이렇게 멀쩡한 걸 어떻게 버려?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는 이게 다 돈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각으로 지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남들은 이거 버리는데 오히려 돈 들어요. 이거 돈 가치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놓는 거죠. 못 버리게 하는 거죠. 유니님께서는 저는 죽으면 이름은 못 남기고 가방을 남깁니다. 하셨는데 저 가방이 어떤 가방들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 담겨있는 가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동마르기무님은 수집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가방은 비싸서 못 사고 양말이요라고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저장 강박의 수준이 넘어서면은 물론 이런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장 강박의 사례입니다만 저 다 쓰레기죠. 근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뉴스는
단순하게 쓰레기 수준이 아니에요. 시신까지 보관해 놓는 거죠. 포천 빌라 살인 사건에서 시신이 이제 늦게 발견이 되는데 그 시신마저 보관을 해놨던 거죠.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신고하면 가져갈 것 같으니까. 물론 저게 실제 저장 강박 증인이 아니냐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언급들이 이 사건 당시, 이게 2013년도 사건인가 이런데 15년도까지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헤이헤이님이 옛날에 미치코 런던 잠뱅이가 핫했죠. 그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저장강박증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책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만 실제 이거 있는 책입니다. 있는 책이고 많은 유명인들이 어떤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이 외서인데요. 외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 아인슈타인은 뭐 아스퍼거라고 언급하고 있고 마릴린 먼로는 경계성 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앤디 워홀은 저장강박증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앤디 워홀의 자서전에 보면은 본인이 쓴 글에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야만 되는 그 광적인 습관에 대한 걸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앤디 워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장강박증과 수집광의 경계에 있기는 해요. 만약에 앤디 워홀한테 돈이 없었다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저장강박증이 됐을 거고요. 돈이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수집광의 중간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저장강박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타임캡슐로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쭉 해놨거든요. 어쨌든 앤디 워홀이 무슨 그러니까 음식물 캔 같은 거를 이렇게 현대미술에 가깝죠. 현대미술로 이렇게 그려놓고 약간 카툰 형식으로도 그려놓고 이랬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마릴린 먼로 사진 이렇게 색깔 바꿔가지고 쭉 한 것도 앤디 워홀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진이나 그 시대의 물건 같은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다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시기마다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는 박스에 넣어가지고는 저렇게 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다만 저 저장을 본인이 다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약간의 물음표는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한테 비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비서들도 많이 시켰겠죠. 물론 본인이 뭘 담으라고 뭐 시키긴 했겠지만 물론 직접 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그때 당시에 본인에게 영감을 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게 다 담아두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쓰레기도 좀 있었다 그래요. 먹다 남은 음식들 뭐 이런 것도 보관을 했다고 하니 저장 강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저장 강박은 왜 생길까요? 저장 강박은 왜 생길까요? 대부분의 저장 강박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안도 생각이에요. 불안 자체가 그냥 올라와서 생각으로 연결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박은 대부분 생각에서 불안이 연결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거를 버릴까 말까 고민을 딱 할 때 머리 안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머리 안으로 내가 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 시나리오를 상상해요. 내가 혹시라도 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뭘 할 때 이거 조그맣게 뭐 쓸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꺼내가지고 또 볼 수도 있잖아. 생각이 많아. 그래서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드리머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호기심도 많고 뭔가 머리 안으로 뭔가 물건을 딱 바라봤을 때 머리 안에 뭔가 이런 시나리오가 확 꿈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가치 있는 물건이야.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쓰레기지만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내 머리 안에는 얘가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나를 절실하게 구해줄 어떤 아주 뭐랄까요?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고 머리 안으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니까 못 버리는 거죠. 대부분 근데 그 상상의 나래가 과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미래에 그때는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거고 또 다른 물건들이 있을 거고 나한테 또 필요한 내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상황들이 있겠죠. 그건 난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저장강박증의 드리머는 내가 과거의 판단으로 앞을 잡고 판단해. 내가 과거 50년대, 60년대의 시선으로 2023년도를 바라본다. 혹은 2040년을 바라본다. 이래버리면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서는 그때의 삶이 있죠. 그때의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지금 걸로 자꾸, 혹은 지나간 것들로 자꾸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강박증, 뭐 저장강박이 강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강박증은 대부분 어떤 불안과 관련된 생각이 딱 끼어들었을 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해요. 저장강박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끼어드니까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 놓는 거죠. 또 혹은 정신병적 장애가 섞이기도 합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조현병이 섞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망상이 강하게 박히는 거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폭삭 다시 망할지도 몰라. 망상이죠.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나 뭐 북한에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됩니다만, 머리 안으로 그런 일이 확고하게 생긴다고 믿고 있는 건 망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1960년대, 50년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건 망상이죠. 그러면 이건 조현병 수준, 정신병적 증상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물건을 모으는 이유가 뭐 혹시라도 외계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뭐가 달려 있어 가지고는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의 DNA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퍼트려져 가지고 누군가가 나쁘게 이용해서, 이런 것 때문에 못 버린다. 망상이죠. 그럼 이거는 조현병 수준의 망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인지장애가 뭐 두 번 적어놨네요.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도 치매 초기 증상으로 저장강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의 그 인지 장애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기억은 남아있는 반면에 최근 기억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과거의 시선으로, 과거의 판단으로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거 소중했던 것들인데, 과거에는 되게 가치 있었던 것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버리면 쓰레기들까지 가져와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강박증일 가능성이 크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70대가 넘어서, 한 60대, 70대가 넘어서 이제 저장강박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인지장애의 어떤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으로 동반될 가능성도 있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난치입니다. 왜냐면 약물 치료만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굳이 약물 치료를 쓴다면 세로토닌 관련된 약물, 세로토닌을 좀 세로토닌의 효과를 좀 늘려줄 수 있는 약물을 써서 불안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도파민과 관련된 약물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도파민을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과다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약물들을 사용해서 생각이 너무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게끔. 아까 강박도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랬잖아요. 불필요한 생각들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는 머리 안으로 쓸데없는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저장강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아요. 단시간 내에 생겼다 그러면 빨리 치료하고 좋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 뭐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뭐 집이 정말 쓰레기통이 될 정도가 돼 가지고 이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뭐 몇 년 동안 그런 거거든요. 4, 5년 이상 그런 저장강박증과 관련된 생각에 고착된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환경이 다 이렇게 그렇게 구축되어져 버려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포기하고 떠난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착된 생각들을 바꿔주려면은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가족의 변화가 같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되지 않다 보니 참 이게 치료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과거를 붙잡고 있어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돌이켜봤거든요. 제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그리고 제가 지우지 못하는 파일들을 보면서, 지금 제 핸드폰 안에도 뭐 사진 쪽을 열어보면은 뭐 엉망진창, 뭐 완전 지워야 될 사진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될 거예요. 의미 없는 사진들이죠. 다 지워도 되는 것들인데 그걸 지우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결국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은 어쨌든 현실이죠. 현재의 삶이죠. 그리고 이 현재의 삶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래의 삶들을 살아가겠죠. 근데 내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 영역은 내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의 집착이 과거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과거를 붙잡고 있어서. 놓아도 되는데 과거를 내가 붙잡고는 이거는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최근 저한테 의뢰된 저장강박증 분은 되게 유명한이 아니죠. 되게 성공했던, 상당히 성공했던 이제 의류업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뭐 다 정리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신 편이 아니세요. 근데 본인의 머리 안에는 내가 옛날에 의류 사업하면서 성공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만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그 과거에 성공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은 과거의 자신에 대한 동경, 집착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으겠어요, 이분은. 옷을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아파트나 주택가에 가면은 이제 버리는 옷들 놔두는 수거함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옷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근데 나는 그 옷들을 가져오면서 예전에 내가 옷 장사를 하면서 성공했던 시절에 대한 걸 그냥 혼자서 되뇌이면서 추억하면서 과거의 판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위죠, 자위. 아무런 의미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삶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드는, 왜냐면 현재 삶을 못 사니까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현재의 삶엔 피해가 되죠. 근데 나는 그 과거에 나의 찬란했던 시절만을 추억하면서 자위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과거에 얽매인 삶들 아닐까요? 결국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그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레디코를 해야 되거든요. 보내야 되는 거죠. 엘사가 이제 눈보라를 헤치면서 과거에 이제 부모님에게 얽매였던 그 한 나라의 뭐랄까요, 부모님이 부여한 어떤 역할에 얽매여서 있던 거를 내딛고 하면서 자유를 찾아 떠나가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레디코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물론 그 다음 단계라는 것 자체가 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결코 아니죠. 겨울왕국의 엘사가 그랬듯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체의 삶을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레디코 할 건 레디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 사이에 어느 균형점에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삶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제인 저장강박에 빠지게 되겠죠. 반면에 현재의 삶에만 또 너무 집착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히피나 집시가 되겠죠. 인생 한 번 사는 거? 지금을 즐기자. 최근에는 욜로라고 하죠. 욜로족들이라고 하죠. 욜로가? 뭐 하여튼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약간 이런 거에 영어 번역을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의 만족에만 갇혀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미래의 삶만 너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불안장애가 오기 쉬워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거 대비해야 될 텐데. 그럼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본다면,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채팅방도 좀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좀 여유가 있네요. 인생은 결국에는 레릿고와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과 레릿비죠. 그대로 두는 거. 레릿비가 저장은 아닙니다. 레릿비가 저장, 이 집착은 아니에요. 레릿고와 레릿비 사이에 그 어딘가가 아닐까. 아이러니하게 두 개 다 노래죠. 하나는 겨울왕국이고 하나는 비틀즈인데, 인생은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 할 그 과거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그 자리에 놔두는 거. 지나간 허상을 붙잡으려 해도 이건 내딛고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회피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이건 레릿비 해야 되는 걸 겁니다. 지금의 삶은 바뀌지 않죠. 결국에는 우리는 보낼 건 버리고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레릿비는 원래 그 그러니까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에서 약간 그 미국 전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베트남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라. 가가지고 굳이 막 이미 승패 기운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 이상 막 이렇게 더 큰 희생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약간 그런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결국에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회피거든요. 그것도 무시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을 무시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레릿비 아닐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장강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쓸모없는 물건들, 과거엔 쓸모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그거 하지 말고 그 과거의 얽매인 거 그냥 이제는 그만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그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은 부족할 수 있죠. 비참할 수 있죠. 혹은 좌절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하루하루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서 저는 살아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삶이 항상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어떻게 삶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몸이 항상 건강할 수만 있겠어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요즘 염려되는 건,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강인한 멘탈은 아니어서 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다 포기하고 싶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나는 그 주어진 인생을 내 인생이 끝이 날 때까지 묵묵히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도 훨씬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저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막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저렇게 몸도 아프고 저 삶은 의미 없지 않을까?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지금 나의 시각에서 타인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마치 저장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시선으로 자꾸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듯이.
또 이런 요즘 안락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냥 곱게 늙어서 어느 시점 되면 떠날래. 그거 역시도 어쩌면 저장강박처럼 과거의 시선으로, 즉 지금 나의 현재의 시선으로 미래에 어떨지 모르는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든 그 분에게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가치 없다, 절망이다, 폄하하는 건 아닐까를 조금은 바라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겹지만 살아낸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라봤을 때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어찌됐건 주어진 인생을 그 환경에서 치열하게 묵묵히 살아내는데 집중하셨던 분들이고, 그 분들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물론 소크라테스 사촌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안락사가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락사를 원하시는 그 분들의 어떤 숭고한 삶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선택이라 그러면 또 분명히 존중돼야 될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담론이 넓어지는 건 좀 조금 조심스럽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광고를 좀 하자면 8월 15일 날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됐습니다. 파일럿 때는 제가 나가지 않았고요. 정규 편성이 되면서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부부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들을 이제 2박 3일 동안 이혼숙녀 캠프라는 캠프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정신과 전문가, 그리고 상담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때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정규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1회차 부부와 2회차 부부까지는 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이 됐고, 목요일날. 그래서 첫 번째 부부가 나갔는데, 그거는 제가 담당했던 부부는 아니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 방송돼. 이번 주 목요일날 10시 40분에 JTBC에서 방송돼. 부부 분량에서는 제가 전문가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숙녀 캠프 이번 주 방송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근데 요즘 이혼 관련된 방송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조금 염려가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런 정말 진상 부부들이 있어요라는 문제 제기를 막 해서 뭐 자극적인 걸로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부부의 관계가 다시금 개선될 수 있어요 라는 취지여서, 그런 의미라 그러면 조금은 뭐 의미가 있는 방송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걸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즌의 부부에서는 제가 다음 주 부부만,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부부만 제가 담당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기수 부부에서는
제가 또 참여를 해서 방송 나갈 때쯤 한번 또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래도 이야기를 좀 나눈다면, 네. 혜이님께서는 과거를 살아내신 어르신들 리스펙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 과거를 힘겨운 그 시절을 살아내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존중의 마음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참 이게 노인 문제라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노인 공경이라는 게 깔려 있었어요. 사회 전체가. 노인들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그 경륜이라는 거를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일단은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었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 혹은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긴 합니다만 자꾸 어르신들을 부정적인 시각, 현재의 삶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그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자꾸 깔려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인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분 나름대로의 현재의 삶의 영역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좀 심각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있나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네. 오늘은 뭐 내용이 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조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남겨주신 댓글 제가 다 확인해서 읽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그런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들 반영해서 또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